네,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무슨 비밀 엄청 저는 이제 3월이니까 만 77세인데요. 작년 가을에 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딱 50년 일하고 나와서 지금 이런 개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라는데요.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그런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일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저도 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 친구들, 이 동료들 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갈 데가 없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에 분들은 돈에 관해서 아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퇴직 후에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건가 그러면은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20% 생존 확률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그 나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1980년생의 경우에 20% 생존 확률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102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퇴직이 너무 빠르죠. 재작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있던 미래에서도 40대 후반 친구들이 많이 명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52세 퇴직하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사는 게 아니고 이 20% 생존 확률까지 산다고 계산해야 되는데 자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뭐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입니다. 곱하기 31년. 이게 124,465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을 나누면 약 65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적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익금 평균 1억 700.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7천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20년 30년 후에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 일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동경 수도권에 삽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 돈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대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팔릴지 말지예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생활비 정도는 연금을만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빼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조정에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도 받는 사람이 68%,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그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퇴직연금? 아까 그 발표문이 보니까 1인당 그 계좌당 금액이 뭐 4,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연금 계좌당 금액이 아까 1,8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도쿄 수도권에 가면요 이 저녁에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서 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대요. 우리나라 빈집? 우리나라도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있답니다.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된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도요. 얼마 전에 광주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인구는 줄는데 구도심에 있던 그 젊은 사람들이 글로 이사 가면요. 구도심에는 그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도움이 안 돼. 그때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안하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아주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유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방 가지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이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켰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었다. 자식이 오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퍼센트, 1,몇백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비천에 잘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100만 명 기독교인들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을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부활절 새벽기도 난리잖아요. 일단 새벽기도만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이 모자란 사람 거기 많습니다.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입니다.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번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식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담번으로 교대를 합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일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은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했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이에요. 일본 유명 주간지가 일본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는데 1번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50대. 가사 대행 서비스. 말 그렇던데 가사 도움이에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여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동료 한 분은요. 70이 넘었는데 여자분인데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이 간병을 하게 되면 돈을 받죠. 어머니 간병을 했어요.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너 자격증이 있지 성실하니까 다른 분 좀 도와주라. 그래서 90 가까운 분을 간병을 하는데요.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옛날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도 자격증 따서 해보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교육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분이 우리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보 고관에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했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 뭐하냐?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NPO 활동입니다. 미국 가면 200만 명 정도의 NPO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 취업 인구의 10% 정도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는데요.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보면 쌩쌩해. 그래서 호들의 일이라도 자원봉사와 교통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량, 인생 정량이죠. 고용 정량, 일의 정량, 인생 정량. 이 세 번의 정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딱 멀쩡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만 누나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이 긴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사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사장한테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챙패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 하나 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에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뜨고 영식이가 뜨고 그런 말 들으면 불타분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한 것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 일본 가면 더 난리예요.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장궤양, 키친드릴까. 키친드릴까 뭔지 알죠? 주방에서 속을 쫙쫙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 또 놀다가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헷갈립니다. 지금.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꼭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거기서 퇴직해서 생기잖아요. 우리는 따로 놀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대책이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요, 노후에 5가지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셋째가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예요.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이 황혼년 리스크예요. 황혼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근데요, 그 황혼년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7,000건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93,000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이 비율이 높았는데요.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37%. 지금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2000년 저희 일본에서 나리다 연인이 무슨 황혼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본이 황혼년 대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혼 건수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이에요.
일본은 황혼연이 높다고 난리 쳤는데 전체 이혼 건수의 21%가 황혼연이에요. 우리는 37%.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의 중대 사유가 옛날에는 성격 차이, 돈 문제, 그 다음에 외도, 여기에 플러스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이혼이래요. 그게 이유래요. 이유입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지금 우리 나이가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걸 제일 힘들어요. 공허해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온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행장까지 한 제 선배가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더 가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라 지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던 사람, 끝발이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 연금,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퇴직 예정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황당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받습니다. 그걸로 또 어떻게 주식사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축인데요. 그거 축이려다가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1단계가 언제냐? 현역절. 그때는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 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현역이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주식도 하고 뭐 주식형 펀드도 많이 갖고,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요, 조심할 거는 2단계부터인데,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없죠.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갖고 있는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서 써요 그러더라고요. 1억을 모았으면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써야 된대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노후자금은 1억에서 400 빼면 9,600만 원 남죠. 그거는 뭐냐?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 돼 있으니까 한 4%나 5%, 욕심내도 66%.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직접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30% 이내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튀긴다고?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냐? 연금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연금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저와 제 아내 국민연금 180만 원 받아요. 그만큼 덜 꺼내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현역절에 60 내지 70%로 줄여야 된답니다. 뭐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든지 100만 원 벌든지 근로소득. 2단계에서는 이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서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 80대 초반이면 시작됩니다. 판단력이 그려지거든요. 그때는 그 예금처럼 확실한 그 상품에 집어넣고 아껴서 꺼내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 남아든다.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공무원형 공부단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수기를 공부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해서 다 받는 되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면 갈데가 없는 거. 그래서요. 갈데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도서관에 가면요. 이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에 벌어져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아이고 그걸 보시러 취직해야지. 그때 다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일 거래요. 지금 일본도 개호 대란이라고 시설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60대 70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이래요 지금. 지금 우리도 중국 동부가 간병인의 40%거든요. 그 사람도 안 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요즘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일거리예요.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장기도 뜨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 살 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대.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 지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이 없잖아. 또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청년실이 넘치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뭐냐? 저는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냐 아니냐 할 수밖에 없다. 퇴직 후에는.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저도요. 제가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무슨 노후 설계 같은 거 할 줄이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하게 됐냐? 제가 2000년 초에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거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 일본의 제 나이 들어된 친구들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노후 설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있는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버렸어요. 졸지에 잘려가지고 뭘 하지? 그 이제 어디 가서 사장자리 구해봤자 또 한 년, 2년 하다가 잘리겠지. 차라리 투자 교육을 라이프워크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 박현주 원장님한테 제안서를 보냈어요. 저는요, 제안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의 그룹에서 투자 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예비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보내고 일주일에 만났더니요, 30만 원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9년 동안 밥 먹고 살았어요.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요즘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입니다.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트러스 회장에서 뭐 또 연금 포럼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9년 동안 8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1인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직업수가 5년 전만 해도 17,000개였어요. 그때 25,000개, 미국이 36,000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가능하면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뭘 하면 되지? 그러면 문제에 있어서 회사에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퇴직하고도 평생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불행히도 그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일본에도 아파트 관리인이 50대 1이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돈이 하셔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가 될 수도 있어요. 취업을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많고 그런 일은 없죠.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갑자기 나왔어요. 뭘 하지? 택배 분류한 데를 가봤대요. 무지개 힘든 거예요. 돈 때문이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했을 때나 이거 했을 때나 마찬가지겠다. 몸무게 뺄려고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퇴직 후에 할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 딱 40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네, 뭔가 금전과 관련된 내용만을 예상을 했는데 진정으로 의미 있고 꽉 채워진 100세 시대를 위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창희 대표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분의 전문가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사이트와 정보 해안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듯한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의미 있고 풍요로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금융포럼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3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까지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혹은 그 외에도 금융, 재테크, 자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 내용이 워낙 알차고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사전 질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화면 준비되나요? 네, 사전 질문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먼저 박창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아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소득이 없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증여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사실 소득이 이제 없는 자녀라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그 집의 분위기, 또 이제 그 집의 재산 내역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니까 5천만 원까지는 미리 주시는 건 괜찮고요. 또 1억까지는 10%, 또 5억까지는 2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을 그냥 미리 주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교육비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증여의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또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든 일을 시켜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교육도 많이 투자를 해주셔라 라는 말씀으로 또 말을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동훈 이사님께 질문이 왔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자, 미국 주식이 최근 큰 폭으로 올랐는데 배당주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네요. 최근 23년, 25년까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수익률이 최근에 안 좋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로 또 잘 알려진 리츠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망가졌고 또 유틸리티 종목들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력회사나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은 많이 주지만 주가에서 상당히 그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어쨌든 몇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금리가 조금 빠지게 되면 최근에 그 대형 금융주, 그 다음에 에너지주는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서 에너지주나 특히 유틸리티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틸리티 회사, 그것도 좀 골라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배당주를 삼아야 되는데, 특히 배당주 투자할 때 뭐 유의할 것은 배당 수익률이 뭐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게 맹점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주가의 흐름이 안 좋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걸 잘 비교하셔가지고 배당을 계속 증가시켜 주는 기업, 그러니까 배당 뭐 최근에 뭐 그 배당 킹 뭐 어쨌든 아니면은 배당 황제주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종목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올려준 기업들이 있어서 그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배당을 올려준다는 거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조금 줄여서 배당주를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배당 성장주 위주로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향후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급하게만 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급하게 내린다는 건 뭐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금리 인하로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셔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 그 기업들의 PR이나 PEG, 소위 말해서 재무 지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좋은 상황이니까요. 언제든지 나눠서 이제 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쪽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여성경제신문의 금융포럼 게시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질문 달아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또 답변 남겨주실 거거든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8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새로운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